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김기사입니다. 아, 블랙리스트. 네, 블랙리스트. 좀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어색해요? 블랙리스트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사입니다. 예, 저는 안화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부터, 그 전에 당일 배송 영화방부터,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모신 적이 없었어요. 아, 제발. 이 목소리 듣고 좀 실망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미 실망부터 시작한다고. 이미 실망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분이 찍으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망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닉네임이 아니고 본인 이름으로 하는 하지. 거죠?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아니, 작품을 하는데 아니, 그 똥멍청이로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똥멍청이님이 아니라 조이예완님. 근데 이 영화에 또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땐 조예완 그 당시에는 예, 그냥 당시에는- 이자가 붙지 않았죠. 네. 성이 하나 늘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조감독이니까 아이, 좀 그래서 네. 어머니가 이씨. 그렇긴 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조감독이라니까 진짜 감독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조감독이더라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 두 분의 감독님이 찍으신 비운의 걸작이라고 할까요? 뭐 비운의 뭐 제발. 아직 여러분들이 네, 제가 이제 이 조이엠 감독님 오래전부터 알아왔지 않습니까? 인간 조회와는 누군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딱 처음부터 설명해드려야죠. 민월련에서 상을 수상한. 이 작품이요? 그럼요. 맞죠, 민월련? 네, 2011년에 민월련에서 주최했던 그리고 10인 영상제에서 아마 그 다음해인가 그해 이제 인디 다큐 페스티벌이라고 다큐멘터리의 축제가 있습니다. 네. 홍대에서 열리는 네. 거기서 상영이 됐던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그런 작품이죠. 네, 우리가 이 대단한 작품인데 사실은 이 대단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빛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뭐 영어 어플이라고 하나? 그 왓챠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검색해 보면 안 나와요. 네이버에는 나옵니다. 네이버에는 나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정도 돼야 나오고 왓챠나 뭐 그 이하 뭐 다음 뭐 이런 데서는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서 우연히 봤어요. 또 어떻게 우연히 보고서 이 영화는 다시 발굴이 돼야 된다. 아니, 지금 아나백님이 웃고 계신데 진짜 우연히 본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메일이 왔어. 그래서 우연히 다운받아서 우연히 봤어, 내가. 네, 아무튼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품성이 없었다면 이 영화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우리도 나름 권위 있는 무비신 영화상을 3번이나 개최한 블랙리스트 방송인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다시 해야 된다라는 뜻을 모아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감독님을 모시게 됐어요. 최초죠. 네. 그 옛날에 쇼펜하우어 아시죠? 쇼펜하우어, 쇼펜 철학자요. 정신이 없다. 우리 감독님이 쇼팽인 줄 알았어, 쇼팽.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감독님께서. 네, 그렇죠. 때로 철학은 좀 몰라도 되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생존할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철학 교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누군가가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먼지 낀 그 책을 중간부터 보면서 와 이게 걸작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생존해 있을 때는 헤겔한테 비해서 뭐 대례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 작품 비록 개봉은 했나요? 아무튼 안 했죠. 네. 상영이 된 지 아주 오래 시간이 그러면 조이엠 감독 사후에 이게 빛을 보는 건가요? 아니 이게 이 작품으로 따져서 이 작품이 이제 사후에 어떻게 보면은 영화제도 끝난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학교도 요즘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유산균처럼 살아있어. 아무도 안 보고 있었는데 6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룰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해서 가져온 바로 이 영화 뭡니까? 사람이 미래다? 네, 물음표가 뒤에 붙어 있어서 네. 그렇게 억양을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두산이라는 그룹에 굉장히 그 히트쳤던 카피였죠. 그렇죠? 네. 사람이 미래다. 물론 이제 작년에 한 방에 갔지만 거기서 이제 정말 사람이 미래냐라고 아마 질문을 던지는 곳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미래다. 이 광고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히트쳤던 게 누가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 건물 안을 막 다니면서 사람들과 박수치고 그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러면서 오가면서 젊은 청년의 이미지, 활동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런 걸 보여주죠. 밝은 햇살 아래.
그리고 마지막에 떠오르는 사람이 미래다, 두산. 그쵸.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기업 이미지 CF.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슬로건이었죠. 그죠. 네.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그런 슬로건 이미지 CF인데, 사실 두산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가장 두산하면 이슈가 됐던 게 인프라코어 사태가 좀 하나 있죠. 예,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신입사원 그리고 1, 2년차 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퇴직도 근데 희망퇴직이라고 하니까 네. 되게 이미지 좋다. 희망버스처럼. 희망해서 퇴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네. 네. 희망찬 퇴직일 수도 있는데 음. 그게 아니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 희망찬 퇴직이죠. 네. 실제로 희망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많이 재무가 개선이 됐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사업도 뭐 좀 잘 되는 면도 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회사 입장은 그렇죠. 젊은 애들도 요청을 하더라 우리한테. 예. 근데 이제 듣기로는 굉장히 위에서 젊은 사원들에게도 나가라고 압력이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나가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붙어 있고 싶었는데, 강압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런 조직에서 그런 분들이 잘 가름이 안 되고, 뭐, 억울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문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미래다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조롱이 되지 않았죠. 그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미래다가 뭐,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나왔죠. 명태가 미래다. 뭐, 희망퇴직이 미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결국 나가 뭐 치킨집하고 카페 하다가 뭐 망하는 그런 네네네. 코스로 갈 수도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박용만 회장이었죠. 지금은 뭐 박정원 회장으로 바뀌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박용만 전임 회장 시절에 이 사람이 미래다라는 카피를 아마 직접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직접 만들었고요. 굉장히 네. 애착이 있는 카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이죠. 뭐 확인되지 않은 뭐 누가 만들었지 않으니까. 그쵸. 아무튼 그 박용만 회장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카피, 그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 카피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속에서 오늘 이걸 제목으로 딴 이 영화,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대단한 감독님이 네.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얘기를 드리면은 그 예전에 두산 그룹의 홍보팀의 이제 수장이 계신데 그분이 했던 말이 사람이 미래다 맞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도 데려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궤변을 일어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두산 그룹이라는데 정말 이 카피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이 카피 하나 때문에 그냥 뭐 환타 팔고 뭐 팔고 막 떼어다 파는 콜라 팔고 하던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기업. 거기다가 박용만 회장님 이런 거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인문학으로에 돌아가라. 그리고 SNS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두산 이미지에 또 플러스가 됐던 게 그 박용만 회장의 셋째 아들 박서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빡빡 밀고 이제 광고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좀 젊은 이미지가 좀 있죠. 네. 네. 이 그 두산 좀 그룹. 논란이 됐던 게 그분도 사실은 뭐 자기 창업을 해갖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창업자가 됐었었는데 결국에는 두산으로 또 들어갔죠. 그렇죠. 네. 네. 그 밖에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컨셉, 뭐 롯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어차피 그건 정해진 수순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두산그룹의 경영 방침, 앞에 말씀드린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뭐 1년차 여직원들도 뭐 희망퇴직을 받았느니 이런 루머가 돌기도 하고 뭐 사실인가요? 사실이고요. 네. 그거랑 또 하나 있었죠. 두산 몰모트인가 뭐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면벽 수행을 시킨. 아, 네. 그것도 네. 기사로도 났었죠. 네네네. 네. 기사로 나왔었어요. 네. 네. 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내쫓고 어떻게 해고하고 이러는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에서 카피 사람이 미래다라는 것 이만큼 역설적인 현대 그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게 용기가 있다. 이 영화를 찍은 감독님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건 네. 이보다 사실 규모가 더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뭐였죠? 앞에 그 삼성그룹에 대해서 영화를 찍었던 박철민 씨가 주연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카피가 있었던 그룹이 있잖아요. 삼성그룹. 네네네. 근데 그 영화가 개봉할 땐 또 하나의 가족으로 개봉을 안 했어요. 못했죠, 그렇게. 네. 아니, 안 한 거에 가까워요. 사실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으니까. 네. 일종의 멀티플렉스가 제발 저리는 듯한 느낌을 그쵸. 풍겼다는 정도지 그것도 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음. 이제 흥행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접은 부분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와 나에게 불이익을 줄 거면 줘라 두산이요.
이러면서 되게 강하게 칼을 빼든 그런 진짜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제목에 사람의 미래를 그대로 썼어요. 아니 뭐 돈 벌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슈가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쵸. 오히려 두산이 뭔가 걸어주면 네, 오히려 훨씬 더 괜찮죠. 걸어주면, 네, 뭐, 네. 싸우면서,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긴 뭐하고, 싸우면서 어쨌든 이름이 알려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지금 우리 잡담을 하고 있으니까 예고편도 아직 안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근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 조 감독님이 이제 조이예완 감독님께서 최근에 어떤 삶을 사고 계시는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근황 그리고 최근에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잠깐만. 이 영화 얘기하기 전에 근황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네, 먼저 감독님이 뭐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에 앞서서 이야기가 붙으니까. 보통은 GV를 할 때 이 작품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작품과 근황은 어떤지를 물어보는데, 그거 마지막에 물어요. 여기는 굉장히 도발적인 순서네요. 네. 어쨌든, 뭐, 근황이랄 것까, 그니까, 뭐,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사실 다큐 작업을 시작했었고요. 네. 사람의 미래다를 만들면서 다큐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게 2011년인데, 2012년에는 이제 사람의 미래다를 가지고 이제 뭐, 개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영을 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2013년부터 다시 그 장편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해갖고, 얼마 전에 이제 사실상 1차 편집이 끝난 상황이고요. 네. 그, 홍대 뮤지션들을 다룬 이제 불빛 아래서라는 작품을 연출을 했고, 얼마 전에 1차 편을. 아, 이름이 상황이고, 정해졌어요? 네, 불빛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제목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목은 뭐, 그러면은, 최근에 만든 영화까지도 너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스킵하기로 하고, 일단, 네네. 홍대 뮤지션들을 다룬 불빛 아래서라는 작품을 최근에 이제 가열차게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 다룰 이 영화 사람의 미래다 뭐 이 영화는 첫 번째 데뷔작이 되는 거고 불빛 아래서라는 지금 준비 거의 끝나가는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 되는 거죠. 차기작.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팔팔한 감독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미래가 창창한 감독의 첫 작품 우리가 예고편을 듣고 와서 예고편도 뭐 직접 편집을 하실 거죠? 당연하죠. 네, 이 예고편을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다. 크레인이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립대학교 경우에는 그 대학 개혁이라는 것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보면은 학생들의 의사와는 좀 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저항을 하겠죠. 그럼 저항을 하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학칙을 근거로 들겠죠.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 벌금 내라는 문자 받고 전화드리는데요. 예,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내라고 문자가 왔네요. 공부만 열심히 해. 아우, 기가 막혔지. 너무 기가 막혔지. 예고편 듣고 오셨어요. 이 영화 지금 예고편 들은 것만으로도 진짜 벌써 중앙대한테 이해가 갈리네요. 이해가 갈려. 이 분노가 치밀어. 어떡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은 이 감독님이 사실은 아나데과도도 친분이 있고,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저는 일단은 이 감독님이 중앙대 졸업생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네. 중앙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왜 이 영화를 찍었을까? 자기 학교 얘기도 아닌데.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착수하게 됐고, 그리고 이 영화를 찍었는지를 말씀을 일단은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얽힌 배경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먼저 가지셨어요? 이 네, 영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중앙대 학생은 아니었고 그리고 중앙대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있는지는 몰랐는데 당시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연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동 연출자가 이런 문제가 그 친구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문제가 중앙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게 사실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사실. 네.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고작 그런 걸로 학교가 학생을 퇴학을 시키는 게 좀 말이 되나?
좀 그런 생각을 들었고, 심지어 뭐 등록금 멀쩡히 내고 다니던 학생을 고작 그런 이유로 퇴학을 시키고 그 학생 자율권을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하게 됐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짜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퇴학을 당한 학생들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약간 공감이 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죠. 네. 지금 여기까지 딱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살기도 바쁜데 뭐 중앙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 학교도 아닌데. 거기서 막 퇴학, 막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막 이런 단어가 오가나 무슨 일이 있었나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2008년 이전에도 사실 삼성이 성균관대 뭐 이런 그쵸. 얘기 있었고 거기가 시작이었죠. 네, 사실상 가장 유명한 사례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삼성 서울병원이 성균관대 학생들이 막 의대 나오면은 취업도 잘 되고 의대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대 무슨 대 다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가 가진 성균관대 졸업생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이 잘 되더라. 또 성균관대 자체도 삐까번쩍해지고 훨씬 좋아지고 알려졌더라. 좋은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두산그룹 분들이 이제 중앙대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이 삼성 때보다 훨씬 대대적이었죠, 움직임도. 기업이 대학교에 그런 거를 이제 좀 관여를 하는구나. 또 움직임도 전폭적이었어요. 갑자기 학과를 통폐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되는 학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시대 산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취업이나 뭐 새시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과들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좀 기업들이 원하는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인재들을 다수 뽑을 수 있는,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학과들로 만들어낸다. 뭐 이런 전통 아래서 뭐 불문과, 뭐 일문과, 뭐 이렇게 좀 마이너한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철학과, 이런 쪽을 막 축소하기 시작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투자 많이 할 거라고 막 여겨졌지만 사실 학교 내에서 투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좀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 의견은 다를 수 있었는데 학교 경영 방침은 다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듣지 않고 묵살하고 자기 그런 좀 정학을 준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학내 언론, 그 다음에 학내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문제가 중앙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중앙대가 상위 몇 개 대학으로 막 뽑히겠구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모두가 이 영화 한 편에 담겨 있을까요? 네, 아나백의 인터뷰가 오늘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제가 전면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백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지인이잖아요, 가까이 아는. 아니, 영화 소개를 따로 안 하나요? 이 영화, 그래서 어떤 영화였냐면, 이런 상황에서 2008년에 취임을 이제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한참 이렇게 경영을 한 시점에서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좀 밀려난 학생들이 있죠. 완전 이 영화 속에 등장하지만, 결혼으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좀 찌그러졌다. 소위 이렇게 세게 나갔지만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던 너희들을 더 찌그러뜨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가 그렇게 탄압을 하는 모습들, 학교에 저항하다가 찌그러진 학생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줘요. 그 학생들이 1년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굴하지 않고 다시 투쟁을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복학해서 졸업하겠다는 학생도 있고,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의 모습도 잠깐이나마 등장을 하고, 또 외국인이 그걸 어떻게 지켜보는지의 모습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신분이 이제 대학생이었나요? 네, 전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대학생 2명이 찍은, 네. 그것도 남녀가 남녀가 찍은, 찍었죠. 함께 찍었죠. 네. 참 그런 영화가 되겠어요. 그럼 인터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남녀가 함께 찍어. 이때는 왜 공동 감독일까? 그러게요. 일단 두 분이 굉장한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연출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뭐 사실은 이게 그 공동 연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연출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인물들과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뭐 배우로서 이제 그들에게 디렉션을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닌 상황에서 네네. 그들 간에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없을 경우에 사실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연출했던 권혜미라는 분이 원래 징계를 받았던, 퇴학을 당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들과 굉장히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같이 사실상 운동을 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들이 퇴학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연출을 같이 하게 된 측면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외부인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같이 공동 연출하게 됐던 거죠. 네. 네.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명이죠. 노영수 씨와 김창인 씨. 네. 둘이 동기는 아니죠. 선배죠. 선배.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 차이가 꽤 납니다. 네, 꽤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노영수 씨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어려 보이는 그 김창인 씨가 있는데, 영화의 시작은 이제 김창인 씨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조유양 감독이 계속 인물들을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던지죠. 네. 예, 그러면서 대답을 이끌어내고 그런 형식이 계속됩니다. 네. 자, 이 영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가 그때 이제 조유양 감독하고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영화 컨셉 자체를 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비슷하게 잡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인간극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었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조유양 감독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이건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도 학교 가서 나아진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그거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의도하고 찍은 건지. 네, 의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아까 외부인의 시선으로 찍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인의 시선이되 한 발짝 더 좀 뒤로 빠져서 생각하면 외부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선에서 찍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연출이 들어갔던 거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 질문에 사실은 이미 답을 얘가 상정하고 물어보는구나라는 게 이미 드러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최대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특히 술자리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그런 연출 의도가 조금 성공했던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학교가 분명히 그러니까 재단이 분명 학교에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한 건 맞지 않냐, 그리고 학교에 시설이 실제로 좋아진 거 맞지 않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으니까 분명히 투자라는 지점이 이끌어내는 좋은 결과가 있긴 있지 않았냐라는 말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름 조리 있는 대답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좀 성공한 지점도 있고, 혹은 얘가 분명히 알면서 질문하는 거야 라는 게 느껴지는 분명히 지점도 얼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영화가 시작을 하죠. 일단 중앙대에 딱 광고 하나가 등장을 하죠. 사람이 미래다 두산 광고가 딱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거기 진짜 스킵 나오는 줄 알았어. 스킵 같은 게 있어서 넘기는 그냥 일반 광고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냥 광고를 넣어놨으니까. 네, 갑자기 그냥 진짜 광고가 나오고, 그 광고 이후에 이제 중앙대 풍경 같은 게 보여져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게, 저쪽에 막 건물 새로 지어진 거, 엘리베이터 생긴 거, 막 길 다져진 거, 이런 거 하면서, 하나가 더 나오죠. 네, 나레이션이 나오죠. 나레이션. 네, 여성분의 이제 목소리로. 근데 프로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공동 연출했던 그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학생이 나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모습들 등장하면서, 두산이 그래서 많이 바뀌었을까? 두산이 해서.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감독 자신도 이거에 문제를 가졌으면 당연히 그걸 알 텐데, 그러니까 감독의 시선과 이 영화 속에 따라다니는 카메라를 든 사람의 시선이 괴리되어 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거가 의도한 목적이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작품을 봤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보셨죠? 네, 그때는 이제 오프닝에 좀 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나는 그냥 되게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동종연출 두 사람이 굉장히 대박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최악의 하루에도 한예리 씨가 문자 받아갖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첫 장면을 나레이션이 나오는 그 장면으로 바꿨던 거죠. 이거 언제 뺀 거예요? 그야말로 2011년도 버전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버전이고, 거기서 수정을 좀 해서 이제 만든 게 이번에 보신 2012년도 버전인데, 사실 2011년도 버전은 그래서 사실 좀 언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 과도기에서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2012년 버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군더더기를 많이 빼고 할 얘기만 집어넣은 버전은 2012년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2008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네.
2008년에 두산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네. 학생들은 2009년부터 굉장히 소위 말해 투쟁을 해왔습니다. 투쟁을 네. 해왔고 그리고 이미 징계는 2009년, 2010년 와중에 다 내려지고 계속해서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퇴학 이후에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근신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그 후일담을 사실은 촬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후에 그들을 촬영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찍은 모습은 그렇게 보면은 2011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 네. 2011년도에 그 전에 투정을 했던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이고 있고, 네. 특별히 이 두 명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 전에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 인물 두 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네, 함께 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왜냐면은 원래는 3명을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 버전에는 한 분이 더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 아주 쉬운 이유예요. 그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징계를 받은 3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삼하게 그 3명만이 퇴학을 당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명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사실은 그 전 버전에 안화백님이 보셨던 전 버전에는 들어있지만 나중에 빠진 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학생 같은 느낌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활동가 혹은 운동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 강해서 학생 같은 느낌을 그나마 주기 위해 한 명은 뺐고 그리고 그나마 학생 같은 느낌이 남아있고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2명의 인물을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각 두 명에 대해서 김창인 씨와 노영수 씨에 대해서 각각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네. 어떤 징계를 받았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창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인문학부 학생인데 철학과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학부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갖고 두산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명예실추와 업무방해죄를 당해갖고 학교에서 그 무기정학을 당했고요. 네. 그 친구는. 그리고 노영수 씨라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은 독일어학과 어학과는 아닐 거예요 아마 동문과? 라고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학과 통폐합에 반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역시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원래는 학교 내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다가 그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징계를 받았었고 조금만 퍼포먼스 안에서도 그리고 그분은 근데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분이 좀 네. 뭔가 창의적으로 퍼포먼스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아니 일단 영화를 보면 이렇게 피켓을 들거나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좀 진짜 조 감독님 말처럼 창의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면. 사실 창의적인 건 다 노영수 씨예요. 네,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뭔가 약간 퍼포머 같은 느낌인데 그분은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음에는 학내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두산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두산 그룹 자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학외에서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빌미로 돼갖고 이제 경찰에서 벌금도 받기도 하고 경찰에서 벌금을 받았다는 건 두산 측이 고소를 한 거죠. 두산 측이 고소를 해서 뭐 명예실추 혹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벌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징계를 받아서 퇴학 결정이 내려졌었죠. 네. 네. 자, 전 처음에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노영수 씨는 이제 동문과라고 그러셨고, 김창인 씨는 철학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학과들이 통폐합 당하는 대상에 속해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학과들이란 말이에요. 대상에 속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대의 이 조치, 중앙대의 이 방향, 두산의 중앙대의 이 방향에 결국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서서 활동을 하다가 손해를 본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으로 궁금한 게 이거를 찍을 당시에 이제 느끼셨던 영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학생들, 인문대 내에 이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학생들의 입장과 혹은 여기에 전혀 밖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영대 학생이라거나 뭐 공대 학생들이라거나 오히려 중앙대의 이런 조치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학생들
여기 학교 좋아지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이 어땠을까? 당시에 분위기 이제 외부인으로 딱 들어가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영화에서 좀 담아내고 싶었는데 못 담아냈다기보다는 사실은 선택을 안 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그 외국인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이 나오는 장면을 사실은 그런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은 그 학과 통폐합이나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학생들의 의견이 제시된 다음에 그 외국인 학생의 의견이 나왔으면은 외국인 분의 의견이 나왔으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은 그 학과가 통폐합의 대상이 됐던 학생들은 다 사실은 대부분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사실은 점수 맞춰서 온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점수 맞춰서 그 학과를 소위 말해 마이너한 학과를 간 학생들도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이 학과를 골라서 간 학생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학문이 좋아서요. 네, 그 학문이 좋아서 간 경우가 많죠. 특히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학교 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게 생긴 과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철학과, 독일 동문학과, 일문학과, 프랑스 문학과, 혹은 가정교육학과, 청소년 교육학과, 이런 게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생긴 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들이 사실 대상이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영화 안에서도 처음에는 김창인 학생의 그 후배로 나왔던 학생의 입을 통해서 아마 영화에 담겨 있겠지만,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학교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냐라고 안 좋게 보던 학생도 사실은 자기 과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투쟁에 동참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과 통폐합의 이제 대상이 됐던 과의 학생들은 두산이 투자를 하니 많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혜택을 보는 학과 학생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학과 학생들이 그리고 더 많죠, 사실은. 네. 더 큰 과들이고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 대부분은 오히려 소위 말해 학과 통폐합을 이제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보고, 그리고 학내 사이트가 있잖아요.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통폐합되는 학과에서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고, 학교 전체 분위기도 어쨌든 두산이 들어와서 좋다라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였고요. 네. 겉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선들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 두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업식 학교 운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은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영미권의 대학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네. 학교 커뮤니티 대에. 네.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의 예로서 외국인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사전 설명이 없이 외국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해버리니까 조금 이제 사실은 좀 이 장면 왜 들어갔지? 싶은 장면이 되어버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가 학과 통폐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 투자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이 영화는 그러면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였을까? 결국에는 대다수의 중앙대 학생들을 타겟 오디언스로 사실 잡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앙대 학생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얘기를 굳이 영화에 넣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2008년, 9년, 그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중앙대뿐만 아니라 진짜 유명했던 건 오히려 중앙대만큼이나 유명했던 건 유인촌 장관 때문에 한의종 학과 통폐합, 이론학과 없앤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슈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랑 이거랑 거의 같은 분위기에서 중간에 영화에서도 한번 설명을 딱 한겨레 기자 입을 통해서 제대로 등장하긴 하는데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적인 물결과 민주주의적인 원칙이 같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점점 더 강조되는 국면에 있었고, 또 그거를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 이제 학교에까지 그냥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여겨졌던 학교에까지 이제 발을 넓혀서 그 대표적인 지점이 됐던 게 그 두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두 학교에서 돈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이곳을 좀 더 그런 입맛에 맞는 곳으로 바꾸자 하고 해서 나온 거였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학내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이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 담기진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네. 부분은 감독이 선택적으로 취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결국 취합한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열성적으로 앞에 나가서 문제 제기하는, 왜 이래야 되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또 영화가 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화가 담고 있는 건 이거였어요. 막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이 그 사이사이에 그냥 녹여나는 거죠. 투쟁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투쟁이 끝나고 지금의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아까 영화에 착수한 그 시점 자체가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전체의 이야기를 담는 것보단 그들의 이야기를 사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 부분을 가장 부각시키고 싶었다.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을 가장 알리고 싶었다 했던 게 어떤 건가요? 그들이 그냥 힘들다 이것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쟁하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은 투쟁하는 사람들은 우리랑은 저게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소위 말해 운동권이라는 표현으로 그게 회자가 되는 네. 표현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친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 안에서 담고 싶었던 건 인간극장 얘기를 아까 왜 했었냐면 제가 그 인간극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네 이웃 같은 느낌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도 소위 말해 팔뚝이 아니다. 네, 팔뚝이 아니고 철인들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싶었어요. 뭐 김창현 학생 같은 거는 사실 뭐 엄청 기구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정말 사실 평범한 학생. 네, 평범하고 조금 힘든 힘든 학생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영수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나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양반도 사실은 벌금에 쫄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약간 그 술자리 장면에서 일부러 집어넣은 건데 술 취하면 감성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의도였단 말입니까? 그 당연하죠. 이게 그러니까 난 전혀 의도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집어넣은 장면들은 다 의도는 있죠. 네. 그 의도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지 집어넣은 장면들에는 다 의도가 있죠. 네. 어떤 감독은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있기도 하니까. 전혀 네. 다른 의도가 살기도 하니까. 네. 그게 의도였구나. 자,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들. 사실 그들에게, 저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한겨레 기자의 그 메시지를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관객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어떻게 보면 같은 느낌의 영화고. 이게 정답이야. 사실은 자본주의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그게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민주주의의 그거를 완전히 체계를 무시한 채 자본주의의 길만 걸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런 선택이 학교가 이렇게 나아가려는 선택을 어떤 학내 구성원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에 그 한겨레 기자가 말하는 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 학생, 그 외국인 학생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를 막느냐. 이야기하는 자체를 막느냐. 이 부분에 지금 영화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옆에 있는 다른 수많은 학생들은 분명히 내 주변에 어떤 아이가 그걸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이 그걸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를 다녀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자신들한테도 크게 보면 피해가 될 생각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뭐 두산 들어오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좋은 게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액은 줄었어도 그 학생들의 입을 통해 나오듯이 그런 상황을 많이 배제시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앞에 지금도 그거 선택은 후회하지 않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를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건 그 장면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김창인 학생이 이제 동료들하고 어떤 난상 토론 자리, 네. 원탁 회의 자리를 마련을 하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자리는 우리 같이 운동하는 애들이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누구는 찬성하는 의견, 누구는 반대하는 의견 한번 드러나 보자.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학교가 그걸 탄압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순간까지, 전에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아예 그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학생들이 다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닐 수 있었겠다.
사실 성균관대도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중앙대로가 없었겠어? 그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에는 안 남겼었구나. 그럼 이거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고 감독은 왜 이 목소리를 배제시켰을까? 지금은 그 배제시킨 선택에 만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들 생각이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좀 파고들 만한 요소를 더 파고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의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건데, 한 가지는 사실 아무리 투쟁 이후 1년 이후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투쟁을 했던 당시의 기록들을 조금 더 파보고 열심히 찾아본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어쨌든 넣어야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딱히 뭐 후회까지 되지는 않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단편 영화에서는 네. 확실하게 그냥 내 얘기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내 의견대로 얘기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고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이 올바른 의사 전달을 했다라는 걸로 징계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그 영화 뒷부분에서는 사실 일부러 그 장면에서 좀 오래 시간을 할애하긴 했는데, 그 지금은 의원이신 박주민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거다 아무도. 왜냐면은 학교 규칙 자체가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지, 이거는 찬성원이 적고 뭐 반대원이 많고 반대원이 적고 찬성원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그 지점을 담고 싶었던 거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 속에서 누구 말이 맞냐를 묻고 싶었던 영화는 아니에요. 예. 이런 의견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의견이 있건 없건 간에 이런 의견을 냈던 애들이 징계를 당했다. 이 징계 부당하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이 정도만 묻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의견의 옳고 그름, 의견의 찬성 반대라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산그룹이 여기서 와서 한 행동이 정말 옳았냐, 여기서 두산그룹의 정책 같은 것들, 그 추진하는 방향이 옳았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고 싶었다면 훨씬 더 자료를 많이 찾아서 네. 훨씬 더 그게 투자는 얼마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교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하면서. 근데 영화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학내 구성원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을 말하는 구성원을 소외시키는 그 시스템의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가 쭉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체보다는 그거를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자, 안화백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점에서. 저는 그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영수 씨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촬영 과정에 대해서 좀 어머니가 좀 처음에 꺼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비하인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네. 뭐냐면은 처음에는 꺼리실 줄 알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폰카가 이렇게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아직 없었던 시기입니다. 놀랍겠지만. 근데 노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굉장히 비쌌어요. 시작했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말을 벌써 거짓말. 그리고 제가 스카이를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스카이 그 듀퐁폰이라고 하는 그걸 쓰고 있었던 시기라서.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만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어머니가 그게 카메라인지도 모르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머니인데 노영수 씨가 늦둥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당시에 벌써 70 중반이 넘어가셨나?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셔갖고 핸드폰 쓰는 방법을 동사무소에 배우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찍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몰래 찍은 겁니까? 몰카네. 몰카인가요? 근데 너무 대놓고 찍었는데요? 대놓고 찍었지만 상대를 찍는지 모르는 몰카네. 진짜 이게 사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하여튼 설명을 드리고 찍진 않았습니다. 몰카가 될 수 있겠네요. 때로는 하나의 몰카가 더 가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게. 근데 어머니가 되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뭐 정말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손해 보는 건 너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또 노사모 출동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왼쪽에서. 저는 그 안화백한테서. 또 울어요, 그러면. 정말.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니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연설이 그렇게 힘을 얻었던 거고, 분명히 이 어머니도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화에서 그 탄압받는 학과잖아요, 사실.
그쵸. 탄압받는 학과 모두가 이들처럼 퇴학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섰을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나? 왜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이런 수많은 문제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좀 비하인드이고 영화에 안 담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 퍼포먼스나 그들의 이제 행위들에 있어서 그 학과 통폐합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들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과격하다. 네, 과격하다. 혹은 학교 내부의 문제만 얘기를 하면 되지 두산을 굳이 그렇게 걸고 넘어져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노영수 씨의 그 여러 가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면 느끼겠지만 그죠. 네, 굉장히 너무 이제 그냥 쇼다. 네. 뭐 이런 아니, 의견이 인상적인 게 무슨 건물 앞에서 벽돌 쌓아놓고 그거 망치로 부수는 듯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만들고 실제로 그 네. 공구리 쳐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공구리를 친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공구리 쳐서 한 거예요. 맞아요. 딱 보니까 그 양반이 뭐 일절 많이 했어요. 원양어선도 타왔더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런 양반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퍼포먼스를 한 양반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쇼건 뭐 방식이 너무 과격하건 뭐 어쩌건 그렇다고 해서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징계를 먹게 된 이유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근거 하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비민주적이지 않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민주적인 학칙 위에서 징계가 내려졌다면 그들의 행동이 과격했을 때 그 과격함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징계 자체의 사유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예 이제 권위자의 힘을 빌어서 2번, 3번에 걸쳐서 쫙쫙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권위자가 좀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학내에서 이 사람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문제 키우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언제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방향성에 있어도 뭐 촛불 집회건 그 전에 뭐 광우병 때건 그 전에 뭐 학생 운동할 때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화가 됐으면 여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서 안 되니까 어떤 더 알리고자 더 힘을 모으고자 다른 참신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왜 블레이크가 거기 나왔고 평생 안 써본 애가 라카치를 하겠습니까? 왜 라카치를 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당연한 방법인데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그렇게 나서지 않을 때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오히려 그걸 다뤘으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감독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옆에서 물어봤을 때 이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답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못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그렇게 자기만 손해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그렇게 또 세게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은 쇼맨십이 너무 남들보다 뛰어난 걸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고 그나마 단서가 된다라고 한다면 좋게 포장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 좋게 포장을 하자면 정의감이 남들보다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나섰을 때 내가 조금 지금 당장은 피해를 볼지언정 장기적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사실은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죠. 그 마지막에 원타케를 같이 주최했던 친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대사 중에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많이 받을 피해를 나서서 지랄하면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조금 그렇게 됐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결과가 있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섰을 때, 내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지만, 나만 좀 독박을 쓰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라도 안 넣어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뭐 추측 정도만 해보면. 전체 공익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개인의 선택은 사실 피해가 크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그런 것만 계산하면 수치화시켜서 그렇죠. 하면 네. 사실은 그런 잘못된 선택이다라고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사실 계란은 깨지고 네. 너무나 명확하니까 노영수 씨가 중간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초탈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힘 빠진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다. 왜 나선지는 사실은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저는 그 부분에 있거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학생들은 이런 상황, 이런 국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이유에서건 나섰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학과 학생들이 나서지 않았죠. 그런데 그 학생들을 나서게 한 동력이 뭐 퍼포먼스에 대한 뭐 나서기 좋아하는 쇼맨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사명감일 수도 있고 정말 옳은 거 불의를 못 참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행동이 전체의 공익을 키웁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들은 공익을 키우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학교는 이거를 막고 있어요. 이 행동을 탄압해요. 근데 학교란 무엇이냐? 대학이 무엇이냐? 대학교가 공익을 키우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막고 그냥 너 이런 행동, 그 학생들이 또 말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너 저기 찌그러져 있지? 쟤네 옛날에 그렇게 나서던 애들이야. 나대던 애들 다 찌그러져. 그러니까 너네는 찌그러지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똑바로 살아. 그냥 열심히만 살아.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두산의 미래가 돼. 뭐 이렇게 두산의 미래가 되진 않겠지. 니들한테 두산이 미래를 줄게.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진정한 대학은 어떤 걸 길러내야 하는가? 진정한 대학은 어떤 거를 길러내야 하는가의 부분에 집중했으면 그걸 좀 집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대학에 있어서의 언론 탄압 이야기가 분명히 전에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진짜 학교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학내 구성원들이 학칙을 개정하자고 하는 이런 걸 하나로 묶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문제 지점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영화에서 사실은 아쉽게 그 부분이 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만 생각한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징계와 그 징계를 당한 학생들에만 초점이 맞춰진 영화임에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일이 막 생겼었어요. 막 동국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있었죠. 중앙대에서 또 한 번 더 그랬던 걸로 네. 들었어요. 그리고 중앙대에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사태가 또 터지기도 했었고 네.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두산은 두산이고 대학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찍는 이제 분들이 많이 몇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분들과 함께 대학 말씀해주신 대학은 무슨 공간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인재를 키워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작업하고 있던 작품 때문에 뭐 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나름 징계와 학생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만들고 싶었던 응원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거로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갖고 못 다루긴 했는데 굉장히 다루고 싶었던 지점이고 조금 아쉽진 않지만 조금 욕심이 나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네. 이 영화가 사실은 40분대 영화라서 뭐 1시간 30분 되면 그 부분을 사실 더 전면적으로 다뤘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말씀해주신 뭐 두산의 방향이나 막 이런 거랑은 별개로 이 부분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봤거든요. 학내에서의 뭔가 다른 목소리의 탄압은 결국 대학의 최소한의 목적이나 대학이 길러내는 그런 인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대학이 또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생각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좀 여쭤본 거였고요. 그래서인지 참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목소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구나라는 걸 진짜 새삼 계속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목소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구나. 저는 그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기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김 기사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긴다 위에서.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기업들의 어떤 과잉 의전 느낌도 나고 사실 기업인들이 이제 어떤 행사장이나 가고 이러면 굉장히 그 경호가 철저하고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그래서 그 사찰에 대한 거 좀 뭐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퇴학당한 학생을 사찰했다고 나오죠, 노영수 씨를. 사찰. 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 사찰을 했어요. 사찰을 하다가 실제로 걸려서 김 과장이었나? 과장이 사찰을 하더라고요. 네. 김 과장이 사찰을 하다 걸려갖고 노영수 씨가 그 사람 잡고 막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사찰한 게 걸려갖고 노영수 씨가 뭐 사과를 받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찍힌 게 있어요. 다른 네. 분이 같이 운동하던 분이 찍었던 게 있는데
사찰하는 김 과장을 노영수 씨가 멱살을 잡고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장면이 있는데 노영수가 그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처럼 지켜갖고 쓸 수가 없더라고. 진짜 그 사찰하는 사람은 자꾸 왜소하고 노영수는 하고 거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도 막 늙어갖고 깡패처럼 있잖아요. 약간 노영수 씨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을 못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영수 씨는 이제 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산을 이제 비판하는 운동까지도 하게 되는데 뭐 삼보일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두산 쪽에서 사찰이 붙더라고요. 그거는 학교 쪽에서 붙은 게 아니었어요. 두산 쪽에서 사찰이 붙어갖고 노영수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하던 거기를 장소를 따라다니면서 문제시 되는 장면들을 다 사진을 찍어놨다가 고소를 하는 식의 사찰을 했었죠. 네. 이게 괴롭히는 방식인 건데 노영수 씨를 괴롭히는 방식이 그 벌금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사찰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별 시덥지 않은 것들의 벌금이 계속 50만 원씩 날아오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서 나름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 50만 원씩 매기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노영수 씨가 절감 낸다고. 절감. 아니 내가 삼보일배를 하는데 왜 50만 원을 떨어지는 건가? 상원경찰서에서. 상원 검찰이구나. 그게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절값도 마찬가지고 비신고 집회라는 거예요. 근데 노영수 씨는 계속 꾸준히 주장을 하는 게 나는 혼자 했다. 그리고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지만 5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걔는 제가 하는 거고. 네, 걔는 지거 한 거고 나는 내 거 했다. 근데 이거를 2인 이상으로 묵혀갖고 비신고 집회로 해갖고 신고가 되더라. 그래서 계속 막 핸드폰 던지면서 말하잖아요.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거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지금하고도 또 다른 게 박근혜 정부랑 그때 당시 또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때 촬영할 때는 굉장히 이명박 정부스러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박근혜 정부식의 발상은 그때처럼 그냥 벌금 때리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좀 드네요. 근데 그걸로는 구속은 못 시켜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서 구속시키는. 그리고 그 절값을 결국 50만원의 벌금이 어떻게 행방이 되는지가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전에 나왔던 벌금 100만원은 어떻게든 막 주점을 열고 막 자기 후원회를 열어갖고 충당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50만원의 벌금이 더 나온 상태에서 영화가 컷이 뚝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벌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후원회 파티를 여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갖고 그냥 감옥 들어가면 하루에 몇만 원씩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갖고 한 며칠 살다 나와야겠다 이랬는데 다행히 누가 돈을 내줬대요. 그래갖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났다고 지인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우리 그 최저임금 계산해서 그 일단 까요. 뭐 7, 8만 원, 뭐 이런 9만 원 넘나? 네. 그런 식으로 까이는데 억울하죠. 누군 옆에서 뭐 5천만 원씩 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건 정말 안 좋은 선택 같아. 그런 거 억울해서 화병 때문에 못 살지. 아무튼 그런 삼보일배로 저항하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50만 원은 그거죠. 등에 도끼 꽂고 그 두산 건물 앞에 가지고 네. 누워있었던 퍼포먼스를 벌여가지고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먹는 거고. 사실 따져보면은 그 회사에 미친 피해, 그들에게 미친 피해가 없어요. 이 국가의 삼보일배를 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학교가 막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산 측이 나라에다가 미신고 집회다라는 걸 분명히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그거가 받아들여져서 충분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 삼보일배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그 50만 원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도 그 벌금을 매겨버리는 것. 이게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자행되는 노조탄압 방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폭력으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이 사회에서 못 나오게 하려는 기득권자, 힘이 있는 자들의 그런 횡포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 전까지 계속 문제가 됐고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손배소 문제잖아요. 네. 네, 파업을 했는데 파업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합법 파업의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파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불법이라고 해서 막 진짜 누구 뭐 패고 막 그런 불법이 아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불법 파업이었기 때문에 뭐 회사를 멈추게 했고 뭐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때리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그죠. 구속되기도 하고 자살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네네. 진짜 그런 방식이 학생에게까지도 있구나. 그럼 이 사회는 그 노동자들이면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 그나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돈도 못 벌고 진짜 자기 걱정하는 거 보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늦가기 대학생 진짜 막 30 넘어서 졸업한데.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젊은 친구 이제 김창인 씨 같은 경우에도 막 집값 내고 뭐 내고 근데 이제 이자도 그 학비 이자도 내고 그러면서 막 또 이제 내년엔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되게 걱정해하는 그런 학생. 그런 모습, 이런 학생들한테 벌금을 때려버리고 이런 방식이 얼마나 포갑적인지에 대해서도 딱 그런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연출할 때 조금은 더 그들의 삶이 좀 더 피폐해지고 힘든 장면 같은 거가
없어서 그렇게 못 찍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말로만 등장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너무 좀 피폐하게 연출을 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은 좀 있어요. 이게 너무 피폐하게 연출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그냥 일상을 마치 힘든 것처럼 연출했다라는 좀 사실 미안함은 있어요. 사실은 뭐 고시원에 사는 게 그렇게 불쌍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러 방이 좁네요, 막 이런 말을 넣고 하고 제가 그 노영수 씨의 집에 갈 때도 네. 약간 그런 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집은 좀 열악하게 한다고 난 그런 집은 진짜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뭐 그런 지점 뭐 어머니가 사실 그것도 약간 너무 제가 좀 안 좋은 클리셰를 썼다라는 느낌.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를 한다. 뭐 이런 클리셰. 그런 게 좀 제가 좀 너무 과장되게 그들은 힘들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창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보면은 자기는 어쨌든 학교에 남아서 열심히 이런저런 학교 활동을, 그러니까 학생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졸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의지를 보이지만 반대로 노영수 씨는 힘이 없으니까 난 졸업이나 해야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김창인 학생한테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지만 노영수 학생한테는 영수 형한테는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야 너 창인은 멋있게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애로 그렸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뭐 말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뭔가를 하겠지라고 했지만 영수 씨도 그 이후에 학교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계속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너무 그렇게 일부러 대비되게 그렸다는 좀 미안함은 있어요. 외국이잖아요, 이거. 외국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거고 그런 감성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취사 선택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최선 선택입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네. 그럼 실제로 저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막 그 50만 원씩 떨어지는 거를 내가 깜빵 가서 살고 올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근데 건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살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살고 오면 되지 뭐. 네, 네. 때려봐 뭐 이런 느낌이었죠. 네. 당장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해서 핸드폰을 던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한 시간 지나니까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아주 의연해지던. 저는 근데 이게 좀 톤이 약간 이상하다고 초반에 느꼈던 거는 그 노영수 씨의 이런 거 힘든 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뭐 그런 대사까지 집중 내용 이런 대사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김창인 씨에 대해서도 김창인 학생에 대해서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짜장면 먹는 그 당구장 씬에서 자기가 쏴요. 쏘는 장면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사실 따져보면은 자기가 말을 또 하죠.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꽤 크다고. 꽤 크거든요, 실제. 당구장도 사실 우리 일반 고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그 장면 갑자기 왜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쟁하는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진짜 운동 빼고는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난하니까 진짜 뭐 가난함의 표상처럼 사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삶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 네. 싶었다. 너네들하고 같이 노는 애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 얘네가 팔뚝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네, 이런. 네, 네.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40몇 분짜리 분명 영화고 많은 제약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인데 갑자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생각까지 뚝딱 저는 갑자기 감상이 뚝 끊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고 싶진 않았어요. 이거 슬프다. 얘네 너무 힘들지 않니? 라는 쪽으로만 몰고 가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냥 뭐 할 거는 하는데 그냥 흔한 애들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주고 싶었어요. 그 짧은 안에서. 저도 그 똥멍 감독님의 그 냄새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걸로 확 밀고 가지 않는 극단적인 걸 또 은근히 싫어하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라면은 그거가 약간 브레이크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계속 가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촉박해. 기름도 부족해. 그럼 저는 앞에 수많은 것들을 또 하고 싶은 걸 못 이뤘기 때문에 그 장면은 쳐내도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걸 안고 가는 스타일의 감독인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박용만이 아니야. 될 수 없어. 박용성이나. 이 사람은 사람이 미래고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 장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불도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저라면 그 장면 뺐을 거예요. 취사 선택했을 거야. 그 장면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니, 얘가 근데 갑자기 당구장을 써? 짜장면도 써? 분명히 아까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했던 친구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진짜 알바를 엄청 해갖고. 네, 편의점에서도 막 오래 일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예요, 별명이.
근데 본인 멘트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후배들 밥도 사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 다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바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자, 아나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이거랑 영화랑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영화에 박주민 현 의원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민변 변호사. 헤어스타일 죽이던데 그분 네. 헤어스타일 많이 들었지만 머리가 지금보다 더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 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가? 아무튼 이제 거기서 박주민 변호사 또 안민석 의원을 언급해요. 네, 그죠. 그 자료를 만든 건 안민석 네, 의원이고. 현 청문회 스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조혜양 감독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인을 한 명 더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얘기를 성남의 네. 성남의 어떻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그냥 영화 외적으로 그냥 네, 그냥 웃적하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그 영화 찍는 도중에 이제 그 중앙대 이제 그분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중앙대 동문회를 따라갔었어요. 동물의 최고 네임드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네임드가 됐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았던 분은 그 지금 그 시민연대 안진걸님? 네. 그분이 사회를 봤었어요 그날도. 그분도 아마 중앙대 선배시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계셨고 그리고 뭐 의원들은 아니고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당인. 예, 정당인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아마 민주노동당이었나요? 통합진보당이었나 하여튼 그런 분들 계셨고 뭐 어떤 진보 정당 뭐 누구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쪽 성격의 동문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후배들을 데려간 걸 보니, 이런 후배들을 소집한 걸 보니 그쪽 성격의 동문회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성원대생이지만 학교를 밝혀도 되나? 어쨌든 네. 따라갔었어요. 그 학생인 척하고 따라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술을 좀 먹고 약간 그리고 약간 술을 먹는 와중에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었죠. 나는 중앙대 학생이 아니니까 깽판을 쳐도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난 중앙대 학생이 아니니까 조용히 있다 와야지. 저는 중앙대 학생이 아니니까 깽판을 쳐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누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좀 안 좋으셨으니까 민주당이 네. 특히 이제 그 노동자 탄압을 같이 했던 당이기도 하고 더불어 살지 않던 시절이 네, 않던 시절이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서 민주당이 여기 왜 오냐? 민주당은 꺼져라.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그때는 어렸고 술에 취했고 막 같은 왜 그랬어요? 사회 불만이 근데 이 얘기 빼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감독님한테 멍청이 앞에 한 글자 붙이잖아요. 네. 그게 발현된 시점이죠. 또 멍청한 짓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똥 같은 일.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분이 이재명 현 시장이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씨랑 좀 친하게 놀던 막 정치 데뷔하셨던 그 정도 시점이었죠. 그 당시가. 네, 그래서 그때 그랬고. 네. 근데 되게 거기 모였던 양반들이 되게 멋있었다는 기억이 있는 게 당연히 욕먹을 일인데 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유 후배님 지금 민주당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늦었습니다. 네, 수습하기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뭐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시는 선배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뭐 후배가 뭐 이렇게 하긴 네, 그러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뭐 똥멍청님은 그 이후로도 민주당하고 척을 지고 지금 계속 정의당 지지 정의롭게 사시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기로 하죠. 뭐 누구나 저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당이 클수록 뭐 안 좋은 것도 커질 게 마련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런 얘기가 저희가 이 영화를 좀 발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은 좋은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찍힌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박주민 의원, 안민석 의원 그 당시에 보면 생각보다 그냥 그랬는데 지금 엄청 커졌거든요. 그 당시 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변호사 실제로 심지어 그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지기도 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 안민석 의원도 그 당시에 그냥 뭐 2선 정도였나요? 네, 그냥 당선은 여러 번 솔직히 됐지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박주민 변호사는 왜 그 당시에 촬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고른 게 아니라 그 퇴학당했던 3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퇴학당했던 거가 부당하니까 법정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민변에서 변호를 해주고. 네, 민변에서 변호를 해줬는데 그때 변호를 해주셨던 분이 박주민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좋은 작품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영화에 출연이 됐잖아요. 제가 그때 알아봤어요, 솔직히. 노계란 티로. 제가 그 인터뷰지를 이렇게 딱 해서 딱 들었더니 알겠대요. 그냥 딱 인터뷰지 보고 알겠대요. 그러더니 본질을 딱 본질을 딱 깨뜨고 저희가 질문 안 한 거 다 대답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양반이구나, 대단한 양반이구나. 물론 그 질문제에는 더 괜찮은 말도 있었겠지만 우리 감독님이 의도하신 어쨌든 박주민 의원님은 좋은 답변을 하셨고 결국 영화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문제 딱 보고 진단하고 해법 내리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이 44분의 40몇 분의 영화에서 박주민 의원이 결국은 해법을 딱 찍어주죠. 너의 병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지 못하다 이런 걸 쫙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는 다시 발굴하면 더 보여질 그런 영화다. 때를 잘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무연두도시 이야기도 솔직히 최수지 사태 아니었으면 됐겠어요, 그렇게? 이 영화도 지금 나오면 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박주민 의원 그 페이스북 댓글로 네네. 링크를 한번 계속 올려볼까. 아까 그 포스터에 뭔가 쓴다고 했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 출연한 이렇게 딱 박는 거지. 그죠. 저희 무비시네 영화가 이제 블랙리스트 방송에서 올라가요. 안민석 의원 찬조 출연한 네. 안민석. 안민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민주당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이 왼술인 걸로. 네. 나 진짜 너무 부끄럽다. 자, 또 어떤 질문거리를 많이 준비해 오셨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기업이 왜 대학에 들어갈까? 뭐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영화를 잘 모르니까 아니 어떤 이득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당연한 질문하고 그래. 아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두 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업은 돈이 되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다 아니, 되죠. 저는 사실 명예밖에는 저도 그건 생각했는데 사실 금전적인 이득이 없는데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금전적인 이득이 어떤 부분에서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탄탄한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화수분과 같은 자금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수많은 제도와 이런 그만큼 걸로 되지. 자본이 묶여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소위 우리가 이름을 듣는 명문대학은 무너지지 않는 그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세대를 먹기 위해 무슨 신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졸업하신 분이 뒤로 뭐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고려대도 무슨 신문이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막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요. 상지대를 놓기 위해서 그 욕을 먹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분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수많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자본의 화수문이 될 수 있고 또 연계 사업이나 수많은 사업을 벌일 때 온갖 특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주어지는 요즘에 특히 산학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그렇죠. 그쪽도 이제 문제가 또 파보면 또 상당하죠. 아니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성균관에다가 뭐 LCD 학과, 뭐 LED 학과, 무슨 학과 이런 거 엄청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입학하면은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에요. 네. 예. 그죠. 거기다가 수많은 이렇게 학교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 돈 주고 못 사는 그 이미지 제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온갖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도 알 것 같네요. 우리가 이미지를 잘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지금 초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이미지에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슈가 너무 크게 돼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가장 무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사에 얼마나 민감하신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역사에 얼마나 민감한 자기들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서 맨날 국토대장정 비슷하게 행군하잖아요. 저기 밑에 지방까지 맨 처음에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그거를 그런 걸 따라서. 하나요? 예, 정말 이 집안은 가풍이나 이런 걸 되게 미화시켜서 원래 아름다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군 팔던 그 시절도 막 어머니 그쵸. 군 팔던 시절도 막 광고하고 하잖아요.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초대 네.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처음 그 두산이라는 걸 만들었던 그 상회. 네. 그걸 엄청 기리더라고요. 그 동대문이란 터전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요. 박가분 이런 것도 홍보 엄청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산 처음 뜨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은 두산이 자기네 거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외국 음료수 들어가고 롯데칠성과 맞짱 뜨면서 환타, 콜라 전쟁 벌이기도 하고, 저쪽에서 환타 이쪽에서 환타 만들면 저쪽에서는 비슷한 만들고, 이쪽에서 밀키스 만들면 저쪽에서 만들고, 안바사 만들고, 이런 경쟁을 하던 그런 기업이 사실은 이미지를 엄청 잘 가꿔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그것도 되게 강한 곳일 거예요. 그런 활동을 사실 영화에 굳이 담을 필요 없으니까 안 담았던 것 중에서 네. 그 두산이 들어가서 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산 베어스틱에서 공짜로 나눠준다던가. 네, 그러니까 애사심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회사에 네. 들어가면. 근데 그런 애사심을 키우는 활동을 학교 구성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신기했어요. 영화가 딱 그거죠.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학교 구성원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보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교수일까?
아니면은 그 학생들도 합쳐지는 걸까? 아니면 그 뭐지 또 학내에서 일하시는 그런 교직원분들도 포함되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 기업처럼 운영하는 그들 이사장과 그들 자본이 있는 쪽일까? 어디까지가 구성일까? 학생은 과연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두산이라는 그 기업이 여기를 운영하는 방식은 두산이란 기업 정말 운영하듯이 내 아래로 다 뭉쳐 우리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너네는 지금 학교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저길 방해하는 세력처럼 그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식의 것들이 잘 묻어나는데 참 기업 마인드가 대학에 들어오는 걸 이제는 막기 어려운 시점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가 전선이구나. 우리 사회의 수많은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다시 보이는 건 그 영화 속에서 그 다니엘 블레이크가 맞섰던 전선이 바로 중앙대 안에서 이들이 맞서고 있는 전선이고 또 다른 이들이 맞서고 있는 전선이고 수많은 우리 사회의 전선 중에 만약 여기서 이들이 노영수와 그 다음에 김창인이 무너지면 그 전선이 더 무너져서 대학도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하게 장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장악될 것이고 더 장악될 것이고 하겠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저 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으로서 더불어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일인으로서 참 이 영화의 그들의 모습 참 저는 그들이 탄압받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전선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이 영화의 가치가 정말 이 뛰어난 영화, 이 아름다운 영화의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있는 그대로 말해도 그걸 감사해요. 제가 진짜? 감사하죠. 자, 선생님. 근데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은 아직 취임식은 안 했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네. 내정자가 이번에 교육부 장관을 바꿨는데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시장의 원리를 학교에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부 장관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할 거면 한국 상황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가 전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 기업의 입장을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런 쪽에서의 학내 민주주의, 대학이 막 상학탈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은 진정한 학문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보자면 그곳을 학내에 약간 그런 의견으로 막 지키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감을 많이 못하지만 그곳이 전 전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 문제에 만약에 공감을 못한다, 내가 여성 문제에 공감을 못한다, 수많은 문제들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선이라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 영화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내가 꼭 동감하지 않더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의견에 동감하지 않더도 상관없어요. 동의하지 않아도. 다만 이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음에 대해서의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내가 아무리 자본주의적으로 대학이 운영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저렇게 끌려나가서 되는 건 아니거든. 저들이 반대쪽으로 말살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블랙리스트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계 자체도 사실은 되게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소수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낙인을 찍고 배제를 해도 사실은 큰 전체적인 사회에서 큰 반발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소수 없어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양산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좀 이상하지만 윗대가리들이 통제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선이라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과 되게 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런 말이 좀 담겨있던 영화입니다. 그죠. 네. 사람은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미래다라고 이 말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포괄적인가. 그 원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더불어 쪽이니까 그 전단 나눠주시다가 독재정권에서 끌려갔잖아요. 그 전에 뭐 항일운동하던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대학 교수들이 하는 짓이 교수들이 하지 않죠. 네, 잘못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하인드 중에 하나는 또 교수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두산에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영어로 강의해야 되고 하나? 영어로 강의해야 되는 거 당연히 생겼고 네. 그리고 절대 평가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돼서 2명이 듣는 수업도 A와 D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영화에 담지 그랬어요. A와 D. 그거는 좀 나중에 들었어요, 사실은. 아. 나중에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게 3명 듣는 수업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수업이면 당연히 절대평가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 수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하면 수강생이 적으면 그 강의는 무조건 폐지돼요. 왜냐면은 빼니까. 예? 네, 학생들이 학생들이 빠지니까. 후퇴해버리는 거지. 이 중에 한 명은 D를 받으니까 C를 받고 네. 그렇게 된 게 있고 그래서 교수들의 이제 강의권이 이제 자유롭지 않아진 게 있고 또 하나는 교수들이 계속 그레이드를 받게 되는 거래요. 그 학교 이사회로부터 그레이드를 받게 돼갖고 교수들도 그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대요.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사실 학과 통폐합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 이슈도 있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두산이 학교를 기업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교수들이 연대에서 투쟁을 했던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는 이제 학교 통폐합과 그걸 반대하는 학생들만을 초점을 맞춘 거죠. 아, 이거 완전 스파르타네. 학생들은 그리스로 만들고 싶은데, 아테네 민주정치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는 스파르타로 죽여! 이겨! 막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참. 경영학과 가라. 네. 아무튼 저희 시간 문제로 이 영화를 충분히 막 2시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 문제로 제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그 학생들 술 마시는 장면에서 어떤 여학생이 그러잖아요. 뭐 하는데 존나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이 아니구나. 나중에 이제 동아리방 같은 데서 존나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을 굳이 쓰시면서 자막은 또 아주로 또 번역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장면을 잘라내지 않고 쓰면서 아주로 또 번역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장면이 정확히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 김창인 씨랑 네. 그 동기 그러니까 대사가 어떤 대사를 말씀하시는 존나가 거죠? 들어간 대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그것도 있었고 이게 노영수 씨가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자막이 헛소리로 나가.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런 검열을 싫어하거든요. 저희가 자기 검열. 거칠다고 해서 빼고 싶진 않았어요. 1번. 하지만 그걸 문자로까지 보여줬을 때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에 만드는 작품에 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대중과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개봉은 정식으로 뭐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대중과 만나는 건데, 이런 데서 본인이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아닥하고 있을, 이런 아가리 닥치고 있을, 이런 표현을 무려 권위 있는 감독님께서 그 김창인 학생에게, 지금 가뜩이나 힘든 학생에게 그런 말을 던지시거든요. 이런 거였죠? 이런 언어 선택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닥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투쟁을 계속 하는 거는, 네.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네.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 같은 방법으로 200가지 표현이 가능할 텐데, 같은 의미. 그냥 그거는 한마디로 제가 말을 개판으로 해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입에 걸리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습관이니까 드러난 거고요.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여기 오늘 녹음실, 마감실까지 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영화 추천하면서 우리 수준 비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네. 조금 말씀을 드리고 빼시려면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말씀하시고 시간을 허락하는 대로 합시다. 그럼 이제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보말이에요. 보말. 추천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보말이에요. 보말인 이유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은 이미 약간 이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중앙대학교의 진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 시의성 이런 것들이 그 이상까지 문제의식이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충분히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초반에 외국인이 등장하고 중간에 한겨레 기자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박주민 의원님이 등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아는데 이거를 좀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늑간스를 넣겠는 거를 이런 거잖아요. 나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펜 교사가 나와서 이거야 해서 말해주니까 이걸 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모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요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강점이 있는 건 저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끼게 해줬다. 절절하게 그것도. 그 점에서 이 감독 초대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아나베님. 저 추천. 네. 지인 추천. 지인 추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고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네. 사실 지금 와서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녹음까지 했는데 그냥 사실 썩혀두기는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은 해요 요새. 네. 그래갖고
좀 어떻게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뭐 링크를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혹시 뭐 이게 팟캐 댓글에다가 네. 그 제가 주소를 남길 수 있으면 한번 남겨드리거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블랙리스트에도 막 이 영화에 대한 보고 싶다 막 이런 댓글들 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똥멍청이님이 또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갈 데 같거든. 네. 아, 그리고 뭐 이 영화도 개봉 안 했었지만 뭐 개봉을 안 한 작품을 지금까지 뭐 당연히 했었고 한 번밖에 안 했을까? 그리고 개봉 안 한 작품들과 함께 계속 제가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까래 하여튼 뭐 개봉 안 한 작품들도 어떻게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무브먼트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커버했던 사람의 미래다 같은 경우의 영화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는 영화인데, 뭐 그나마 영화제 혹은 뭐 그나마 자기들의 영화를 틀고 싶어하는 기획 상영회 이런 데를 가면 그나마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라도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비시네영화가 이제 블랙리스트로 바뀌었지만 저희 운영하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 영화 좀 허락을 받으면은 제가 다른 영화제에 가서 뭐 괜찮은 작품들 몇 개 구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묶어서 한번 상영을 해도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런 의견이 좀 있으면 이거 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가 마감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 감사한데, 끝인사는 뭐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아예 지난 건 아니라고, 지금 시계를 이제 나가서도 그렇게 나가라고 막. 일부러 빠르게 해놨네. 그러면 이제 끝인사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끝인사 한 번씩 하죠. 오늘 시간 어땠는지, 아마백님부터. 오늘 뭐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뭐 제가 뭐 김기사 워낙 이렇게 진행을 잘하고 얘기를 잘하니까 좀 조용히 있었는데, 뭔가 조이양 감독하고 안지가 지금 거의 10년째라고 좀 부르는데, 더 됐지 않나요? 뭐 횟수로 따지면 더 됐죠. 더 됐네요. 11년, 12년? 네, 이런 자리가 있을 줄 몰랐는데, 예, 되게 김기사한테 고맙고, 예, 네. 감사하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네. 진짜 너무 부담됐어요. 너무 부담됐었는데, 너무,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뭐, 예전에 그거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계속 하고 있긴 하니까, 그냥 저 홍보하러 나간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홍보하려고 생각했으면 이 양반들이 불러줬을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곧 어딘가에서는 공개가 될, 불빛 아래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게, 저희 조이 감독이 한국의 마이클 무어 그 너머가 될 때까지, 그때가 돼서도 우리 잊지 마시라. 이 얘기를 꼭 약속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 아나백, 똥멍청이이자 아카 조이 예완이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나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학생의 노래 다시는 꿈을 짓밟힐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소통 없는 학교에 우리 목소리 들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나가자 누가 나와 함께하나 저 경쟁 논리 넘어서 꿈꾸는 이 학교 자 우리와 함께할 대학을 이루리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학생의 노래 다시는 꿈을 짓밟힐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소통 없는 학교에 우리 목소리 들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우리 마음 모아서 깃발 세워 상징하라 오늘도 내일도 꿈을 향해서 나가자 자 우리의 소리가 학교에 퍼지리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학생의 노래 다시는 꿈을 짓밟힐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소통 없는 학교에 우리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atisfied.